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럼 투자 분석 기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를 할까 말까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하나가 있겠다, 여러 개가 있겠다,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 각각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투자 분석 기법별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물어봐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또는 수지는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용어가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개념이죠. 현금을 모아서 수입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투자의 정의상 수입은 언제 들어오고 미래 들어오고 지출은 언제 들어오죠? 언제 나가죠? 현재 나가죠. 그럼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니까 투자 결정의 시점인 언제로 일치시켜서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하잖아요. 우리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할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가치로 일치된 현금을 현재 가치로 시점을 일치시킨 현금을 수익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내용. 이게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인 거죠. 그때 빼서 크기 비교하는 게 빼면 뭐 붙인다고 그랬죠? 순현가법이고.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빼서 크기 비교하는 게 순현가법. 나눠서 크기 비교하는 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눈 지 어떻게 알았죠? 지수, 비례, 비율, 개수가 나오면 얘는 분수였죠.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뺐습니다. 그럼 원래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잖아요. 같아도 수지 맞았으니까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지출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투자 안 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 부등호로 비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니까 이번에 생판 다른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한 번은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거죠. 결국은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킨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인데 한 번은 빼서 크기 비교했어요. 그럼 빼면 뭐라고 얘기했죠? 순자 붙였죠? 지출이나 경비나 비용을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여요. 순현재 가치죠. 줄여서 뭐라고 한다? 순현가. 고로 순현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뭐 또 net present value 이런 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NPV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순현가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값이구나. 현재 시점의 수익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분수로 비교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인 거죠. 수입.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익성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수익성 지수라고 나오면 짝대기 짝 긋고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분수로 비교하는구나. 수익성을 알고 싶으니까 수입이 분자겠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2개,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예요. 출제됐던.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합쳐버리면 정말 쉽게 풀립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이 돼 있어요. 사업을 줬어요. A 사업이라고 줬네요. 현재 투자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주겠네요. 문제에서. 그 다음 1년 뒤 현금 유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 뭘 준 거냐면 A 사업이 있어. A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현재 지출해야 될 금액은 3천만 원이야. 그리고 1년 뒤에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이 7,49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투자 할래 말래 결정을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현재 지출액인가요? 지출은 현재 이루어진다? 지출의 현재 가치죠.
그런데 1년 뒤 수입인데 현금 유입은 수입인데 얘는 미래 수입이죠. 1년 뒤. 그럼 얘는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 합쳐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원리금. 그럼 여기서 이자를 까고 현재 가치로 고쳐서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1년 뒤 미래 금액이 100 몇 프로 된 금액인지를 줘야 되잖아요. 할인율을 우리한테 줘야죠. 우리는 할인율을 줘봐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라면 110% 한 번 된 금액이니까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맞죠? 만약에 5%라면 105% 한 번 곱한 금액이 얘니까 105% 한 번으로 나눠주면 원래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가치가. 이렇게 우리가 할인하는 내용을 주거라고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B투자는 현재 투자액 1,000만 원, 1년 뒤 현금 유입 2,675만 원 이렇게 줬답니다.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수치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자마자 사실은 할인율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좋으실 때가 분명히 와요. 자, 7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9가 나오죠, 여러분? 77이 49죠. 그새는 사실은 7% 할인율이 분명히 적용될 겁니다. 자, 다시 C는 1,500만 원을 현재 투자하면 3,210만 원이 들어온대요. 3에다 얼마를 곱하면 7을 곱하면 21 나오죠? 그 다음 D, 1,500만 원에 지출액이 현재 투자액이고 1년 뒤 현금 유입은 4,815만 원이 되는 투자안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상태 이대로 비교해서 7,490만 원 수입인데 3,000만 원 지출이니까 빼면 4,490만 원이 남는구나 이렇게 투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1년 뒤 돈과 현재 돈은 가치가 서로 다른 돈. 그래서 언제로 일치시켜서?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1년 뒤 현금 유입액을 수입의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처음 출발한 100%에서 100 몇 프로가 됐다가 미래 가치가 됐다가 그만큼을 이자를 까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환원 또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작아진다고 해서 원금으로 작아진다고 해서 할인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수입의 현재 가치로 고치려면 할인율이 주어져야 되는데 역시나 문제에 할인율이 7%로 적용된다고 문제에 줬네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 7,490을 7490을 누르고 나누기 107%가 된 금액이 얘잖아요. 한 번을 곱한 게. 그러니까 1.07에 1승으로 나눠주면 돼버리겠네요. 이 미래 수입 자체가 107% 한 번 적용된 금액들이므로 1.07에 1승. 1승은 하나만 하죠? 1.07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줘 봤더니 7천만 원. 나눠줘 봤더니 지금 뭐 한 거냐면 2675 나누기 1.07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2,500. 3210 나누기 1.07 하면 3천만 원이 나오고 4815 나누기 1.07 하면 4,5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나요? 지금 이 현재 투자액이 지출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면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게 순현가다? 그러니까 순현가는 7,000에서 3,000을 뺐으니까 4,000이겠네요. 맞죠? 빼서 크기 비교. 그럼 2,500에서 1,000을 빼면 B투자는 1,500. 3,000에서 1,500 빼면 C투자 1,500. 4,500에서 1,500 빼면 얘는 3,000만 원이겠죠. 각 투자안의 순현가 현재 시점의 순수익을 따져봤더니 A투자가 제일 크죠, 여러분? 그러면 투자자의 투자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투자액을 가지고 현재의 돈을 가지고 부의 극대화를 자신의 재산을 가장 키우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 투자안들 중에서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그것도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부의 극대화가 반드시 추구되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순현가가 제일 큰 A 투자안을 선택할 겁니다. 기본은. 되시겠죠? 그 다음 순서가 D, 그 다음 BC가 되겠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수익성 지수를 구해보면 수익성 지수는 얘를 딱 보자마자 뺐나요? 분수인가요? 분수죠. 나눴죠.
나눠서 구하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지수니까. 그리고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수익과 비슷한 수입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수입의 영가 7,000 나누기 지출의 영가 3,000. 7 나누기 3을 하겠죠. 저 같으면. 그럼 얘는 2.3이 나오고 25 나누기 10을 하면 2,500 나누기 1,000을 하면 2.5. 3,000만 원은 1,500만 원이 몇 배죠? 2조. 2배. 지금 수익성 지수는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잖아요. 실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4,500 나누기 1,500을 하면 얘는 3이겠죠. 그럼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수익성은 높으면 좋나요? 낮으면 좋나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수익성 지수가 제일 뭐가 높죠? D투자안이 제일 높죠? 그럼 D투자를 선택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개 중에 복수의 투자안 중에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똑같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임에도 불구하고 순영가법에 의할 때는 A 투자안이 채택되고 수익성 지수법에 의할 때는 D 투자안이 선택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그때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가야 되겠다? 하나로 가야 되겠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투자자의 기본적인 투자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그럼 결국은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해야지만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겠네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뭘 따라간다? 순영가법. 그래서 우리는 순영가법은 예쁜 놈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영가법은 예쁜 놈이다. 그러면 순영가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얘는 다 장점, 단점?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답해 보세요. 순영가는 까까까 금액이기 때문에 더하기가 된대요. 그래서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이 전체 투자안의 순영가가 된답니다. 장점, 단점? 장점이에요. 재투자 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대요. 장점, 단점? 장점이에요. 왜? 예쁜 놈으로. 아예 규정 지어 버린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 푸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수익성 지수의 순서, 그래서 D, B, A, C 이런 식의 문제를 냈던 겁니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여러분. 지금 투자자인 우리가, 여러분이 투자자예요. 3,000만 원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3,000만 원만 가진 상태에서는 A 투자는 3,000만 원 필요해요. C 투자 1,500, D 투자 1,500 필요해요.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투자안들을 조합을 짜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싶잖아요. 순영가법에 의할 때. 그러면 A 투자안에다가 투자를 다 해버리면 3,000만 원 가진 돈을 다 써버리면 그때는 순영가가 4,000만 원이죠.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 그런데 그 돈을 C와 D에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죠. 1,500, 1,500이니까. 합치면 3,000이잖아요. 그러면 1,500에 3,000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 순영가가 4,500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투자안에 3,000만 원을 다 쓰는 것보다는 CD 투자안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전체 순영가를 키워서 부의 극대화를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 할인만 해준 상태에서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줘봐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줘봐봐. 그래서 할인율이 문제에 반드시 주어지고 그 할인율 주어지자마자 7%라면 107% 된 금액이구나. 107%는 나눠주면 되네. 1년 뒤니까 한 번 된 금액. 그래서 1.07로 각각 나눠주면 바로 이 금액들이 튀어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볼까요? 실제 나왔던 얘도 수치예요. 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사업 A, B, C, D 4개. 현재 현금 지출액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느낌이 딱 받으셔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합치면 300이네요. 그럼 여기에 하나 투자했을 때와 이 세 가지에 같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또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때 내년에 현금 유입. 그럼 내년에 현금 유입이면 1년 뒤죠. 1년 뒤. 1년 뒤에 수입의 미래 가치가, 미래 수입이
630만 원, 315만 원, 420만 원, 262.5만 원이래요. 저는 얘를 딱 보자마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60만 원이면 60만 원의 10%가 600만 원의 10%가 60만 원이죠. 그러면 600만 원에 6이 3이 되는 건 0.5죠. 5%죠. 5%. 그러면 3의 반이 1.5죠. 4의 반이 2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10% 기준으로 얘 그 숫자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겠네요. 할인율이. 보나마나. 문제 봤더니 뭐죠? 할인율이 5%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 줘요.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아, 105% 된 금액들이구나. 한 번에 걸쳐서. 105% 1승, 1.05 1승이 곱해져서 이 금액이 나온 거니까 현재 가치로 고치려면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율 5%로 적용, 순영가의 크기순, 수익성 지수의 크기순을 문제로 물어보면 이 미래 수입을, 주어져 있는 이 미래 수입들을 제일 먼저 할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얘 못 구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때 구하는 방법, 미래 수입 5%면 105% 된 금액, 한 번 된 금액이니까 1.05에 1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1승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산기로 630 나누기 1.05, 600 적어놓고 315 나누기 1.05, 300, 420 나누기 420 나누기 1.05, 400, 26, 2.5, 250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살려놓으면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순영가는 600에서 300을 뺀 300, 300에서 100 뺀 200, 400에서 100 뺀 300, 250에서 100 뺀 150 됐죠? 그럼 순영가의 크기수는 A와 C가 동일하죠 지금? 그리고 B, D가 되겠죠. 그럼 수익성 지수 가기 전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 이 금액들을 분석해 봤을 때 순영가법에서 가진 돈 300을 A 투자 안에 다 써버리면 누릴 수 있는 순영가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300밖에 안 되죠. 그런데 B, C, D에 다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죠. 투자익들이 100이니까 300을 B, C, D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들은 금액이니까 더하기가 돼요. 현재 시점의 순수익 200, 300, 150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합쳐서. 그럼 650이네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B, C, D에 나눠서 투자해야지 A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순영가법에 의할 때 잘 보세요. 순영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할 때 얘 300, 300 똑같죠? 그럼 이 내용들 중에 하나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순영가법에 의할 때는 순영가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순영가는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니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현재 시점의 순수익은 클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제일 클 걸 선택할 텐데 큰 걸 300, 300 동일하네요. 그때 투자 결정을 못 내리겠죠. 하나를 선택 못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써먹는 게 수익성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익성 지수를 따져봤더니 수익성 지수의 정확한 포인트는 원래 개념이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잖아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누니까 그러면 600만 원은 300만 원의 2배죠. 300만 원은 100만 원의 3배죠. 400만 원은 100만 원의 4배네요. 250만 원은 100만 원의 2.5배죠. 그냥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250 나누기 100 이러면 되는 거죠.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를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A와 C는 순영가는 300으로 동일하지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얘는 2고 얘는 4겠죠. 그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 자체도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으니까 순영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할 때 순영가가 같아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수가 높은 걸 선택하면 된다? 그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절대 금액인가요? 비율인가요? 배수죠, 비율. 그러면 이 세 개의 투자안을 동시에 했을 때, B, C, D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수익성 지수는 7에 2.5 더한 9.5라고 얘기할 수 없죠. 금액들이 다르니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당연히 내부 수익률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부터.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무엇이냐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내부 수익률의 계산은 무조건 뭐 해주는 거냐면 미래 수입을, 투자 안에 미래 수입이 있을 거예요. 이 미래 수입. N년 뒤 미래 수입이라고 분명히 줄 겁니다. 이 미래 수입을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주어져 있는 지출액으로 나누세요. 또는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또는 지출의 현재 가치가 투자액이겠네요. 투자액. 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공부했던 내용 복습해 볼까요? 미래 수입은, 미래의 가치는 원금만 있나요? 원금 플러스 이자나요? 얘 원금 플러스 이자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지출액은 현재 지출액이죠. 현재 가치. 그럼 얘는 원금이죠. 맞나요? 그럼 결국 미래 수입을 바꿔 적어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고 지출액은 원금이죠.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게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원금으로. 그럼 이 식을 나눠보면 얘는 원금분의 원금이고 플러스 원금분의 이자죠? 원금분의 이자가 됩니다. 그럼 원금분의 원금은 1인가요, 여러분? 당연히 1이죠. 그 다음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자율이겠네요. 그리고 얘가 괄호로 씌워져서 N승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이 R이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해 보이시죠? 그럼 문제를 간략하게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얘가 이제 내부 수익률인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내부 수익률 구하기 1입니다. A 투자는 현재 투자액 1억 원이고 1년 뒤 미래 수입이 1억 1천만 원인 투자안이랍니다. 이 투자안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풀어요. 무조건 미래 수입을 1억 1천만 원을 지출액으로 나눠요. 투자액으로 나눠줍니다. 1억 1천 나누기 1억은 계산기 두들길 필요도 없이 얼마죠? 얘는 1.1이죠. 맞나요? 그럼 일부분이 뭐죠? 원금 부분이고 0.1이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이자율. 그래서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이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R에 지금 1승이니까 1년 뒤 금액이니까 얘는 1승이잖아요. 아까 1 플러스 R에 N승이었으니까 N년 뒤 미래 수입이면 그럼 얘는 1승 1승 똑같으니까 R이 곧 0.1이네요. 그래서 10%가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미래 수입을 그냥 현재 지출액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 밑에 짝대기 짝 긋고 얘를 밑으로 넣는 거죠. 1억을. 그럼 1.1이 나올 거예요. 그냥 10%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 풀어볼까요? 비투자는 현재 투자액 5천만 원, 1년 뒤 미래 수입이 6천만 원인 투자안이다.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미래 수입을 현재 지출액으로 나눕니다. 5천만 원으로. 6 나누기 5. 그럼 얘는 1.2가 나오네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R의 1승인 거죠. 1년 뒤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0.2가 내부 수익률이니까 0.2는 20%죠. 그래서 20%가 내부 수익률인 거예요. 이 투자 안에. 이게 두 번째 구하기였어요. 자, 이제 볼까요? 내부 수익률 구하기 세 번째. C투자는 뭔가 다르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낼 거예요. C투자는 현재 투자액 1억 원, 2년 뒤 미래 수입이 1억 2,100만 원인 투자안이랍니다. 지금 뭐가 다르죠? 아까는 계속 1년 뒤를 봤는데 얘는 2년 뒤네요.
2년 뒤 미래 수입이 1억 2,100만 원인 투자안이래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1억 2,100만 원 미래 수입을 그냥 지출액으로 나누세요. 1억으로. 나눠주면 1.21이 되네요. 그런데 0.21이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봤던 내용에 의하면 0.1이니까 1.1이니까 0.1이 내부 수익률 10%. 아까 1.25 나오니까 0.2, 20%가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딱 보자마자 0.21이네? 그러니까 21%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신 거죠, 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부 수익률이 10%다, 5%다, 20%다 이렇게는 문제를 줘도 내부 수익률이 21%다 이런 문제는 안 주겠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1.21은 121은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1의 제곱인 거죠. 지금 이 제곱이 2년 뒤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거죠. 두 번에 걸쳐서 매해마다 10% 수익률씩 두 번에 걸쳐서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전체는 21%가 발생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연 평균의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체는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전체 토탈한 수익률, 최종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연평균 수익률인 겁니다. 지금 그네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제곱일 테니까 얘는 0.1, 10%가 내부 수익률이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순영가법은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빼서 크기 비교하나요? 빼서 크기 비교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순자가 나오면 얘는 뺀 거다? 뺀 거죠.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죠. 그래서 빼서 크기 비교하니까 얘는 0을 기준으로 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래 수입을 할인해야 되겠네요. 그때 무슨 수익률을 사용하냐면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래 수입을 놓고도 걔를 현재 가치로 보는 정도는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별로 달라진다? 요구하는 게 달라지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수입을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그래 놓고 니은에 이제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서 크기 비교하죠.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0 기준으로.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뺐으니까 순 현재 가치인데 줄여서 순 현가라고 하더라. 결론적으로 순현가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겠죠. 현재 시점의 순수익. 그러니까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클수록 좋을 겁니다. 그럼 순현가가 여러 개, 0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안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때는 제일 클 걸 선택한다? 그래야 부의 극대화가 추구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디귿. 빼서 크기 비교할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0 기준. 이거 1 기준으로 한다라고 함정 파는 거죠. 나눠서 비교할 때가 크기 기준이 1 기준인 거죠. 0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 다음 리을.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반드시 순수익이 지금 순현가가 제일 클 걸 선택할 거니까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해서 투자 결정 시점에는 부의 극대화를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거죠. 가장 클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현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우월한 방법이 되더라. 그 다음 예쁜 놈이었죠. 그래서 미음. 우리는 투자가 한번 끝나면 그 투자를 통해 나온 수익을 사장시키지 않아요. 당연히 그 투자해서 투자를 통해 들어온 수익을 다시금 재투자합니다. 그럼 재투자할 때 그 재투자안을 할까 말까를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투자안의 미래 수입을 그 재투자안의 위험을 감안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합리적이지 원래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건 불합리해요. 그래서 재투자할 때 순현가법은 무슨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합리적이죠? 예쁜 놈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년 아까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금액끼리는 특히 시점이 일치된, 현재 시점으로 일치된 금액이니까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더하기가 됩니다. 더하기를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가치가산의 원리.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금액이므로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걸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각 개별 투자안의 수년가의 합이 전체 투자안의 수년가가 된다. 그게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옵니다. 그 다음 시옷 동일 투자안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이 문장 자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동일 투자안, 하나의 투자안에도 여러 개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얘는 수년가법의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대답하셔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예쁜 놈. 그래서 각각의 투자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간다고 그랬어요. 뭐로 간다? 수년가법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수년가법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얘는 다 장점, 단점? 장점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투자안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취득을 했습니다. 샀어요. 취득을 했죠. 건물 하나 산 거예요. 그 다음 보유를 해요. 보유 기간이 존재하겠죠. 보유. 그리고 팔아요. 이제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샀다가 1년 보유하고 파는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을 거예요.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간을 보유하고 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을 세 글자 뭐라고 했죠? 얘를 지분액이라고 했죠. 그럼 취득 시에 집 나간 내 돈이 보유 기간 중에는 한 방에 들어오지 않다가 팔면 다시 복귀하죠. 얘를 뭐라고 하죠? 지분 복귀액인데 이 지분 복귀액은 세금까지 내고 손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세후 지분 복귀액으로 계산을 해놨던 거죠. 매도가액에서 경저세를 빼고 세금까지 빼면 그때의 세금은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자본이득세였어요. 걔를 빼주면 세후 지분 복귀액 나왔던 거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뭐가 발생한다? 임대수입. 얘도 세금까지 뺀 후로 생각했네요.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을 구했던 건데 얘가 보유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을까요? 3년 보유할 수 있겠죠. 3년 보유. 그러면 이제 1년 뒤, 그러니까 살 시점에 3년을 보유하고 팔 예정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할까 말까를 따질 때 1년 뒤에 예상되는 세후 현금 수지가 3천만 원. 예를 들어 2년 뒤도 3천만 원이에요. 건물의 층수량이 똑같을 거니까. 그 다음 3년 뒤에도 3천만 원이 예상된답니다. 그 다음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3억이래요. 3억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투자 결정을 어느 시점에 하죠? 보유 기간 중에 투자 결정을 내리나요? 양도 시에 투자 결정을 내리나요? 아니죠. 언제 내리죠? 취득 시에 살까 말까를 따지는 거잖아요. 되시나요? 그럼 이때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돈 지분액은 지출의 현재 가치죠.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선 보유 기간 중에 돈이 나가나요? 돈이 들어오나요? 임대 수입 들어온 거죠. 양도하게 되면 돈이 나가나요? 들어오나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미래 수입들인 거죠. 미래 수입, 미래 수입, 미래 수입, 미래 수입인 거죠. 1년 뒤 미래 수입 적어보면 얘 수미죠. 수미. 김수미 선생님이 아니라 수미. 그래서 수미죠. 미래 수입이에요. 미래 수입. 얘들 미래 현금 유입액들입니다. 얘 1년 뒤 금액이죠. 얘 2년 뒤 금액, 3년 뒤 금액, 3년 뒤 금액이죠. 다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시점이 다른 돈들은 가치가 다 다르죠. 그럼 얘들을 단순 비교해서 3천, 9천, 3억 더해서 3억 9천이니까 이때 지출의 현재 가치가 3억 6천이라면 산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죠. 왜 안 되죠?
현재의 돈, 1년 뒤 미래의 돈, 2년 뒤 미래의 돈, 3년 뒤 미래의 돈, 3년 뒤 미래의 돈. 시점이 다른 돈들은 가치가 다르다.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얘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수현으로, 제 이름이네요. 수현으로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입의 현재 가치로.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죠? 요구 수익률이 필요한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얘도 할인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할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정말로. 지금 기초인문반에서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는데 이 요구 수익률은 누군가 주나요? 아니면 내가 결정하나요? 투자자 자신이 이 투자의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뭘 측정해서? 위험을 측정해서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하고 위험이 작으면 낮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결정하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특히나. 그러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딱 봤더니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투자자가 지켜봤더니 이 건물을 3년 동안 보유하고 팔려고 하는데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인근 지역에 주변을 둘러싼 이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에 상권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뒤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의 수입이 기대되는 건 맞는데 예상되는 수익이 3천만 원은 맞는데 이 3천만 원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은 확률이 공실이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이 배를 잼에 따라 배째라 배를 내밈에 따라 점점 그 위험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3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억을 못 받을 확률도 더 커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위험이 점점 커지면 이때 1년 뒤 미래 수익과 2년 뒤 미래 수익과 3년 뒤 미래 수입을 똑같은 할인율로 할인치면 될까요? 위험이 크면 더 쳐버려야 될까요? 더 할인해서 더 작은 금액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잖아요. 되시나요? 그래서 이때 얘들을 다 더해놓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빼서 순현가를 구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게 순현가법이죠. 그럼 순현가법은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나요? 계산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 대신 정확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의 합의 현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또는 현가의 합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왜 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세요? 보유기간은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합치잖아요. 그런데 팔 때 여러 번 팔 수는 없죠. 한 번 팔죠. 그러니까 얘는 세후 지분복객의 현가라고 하겠죠. 고로 교재를 이제 기본서를 받아들어서 문제를 접해보면, 이 내용을 접해보면 순현가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유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의 합 플러스 양도시의 세후 지분복객의 현가 마이너스 취득시의 지분액 뺀 값이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는 지분액의 현가. 지분액의 현가는 현가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보통은 현재 나가는 돈이니까. 되실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 투자한의 경우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래야 합리적인 거죠. 그 다음 할인된 현재 가치로 고친 현금으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방법이더라.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똑같았죠? 뭐까지 똑같았죠? 얘 크기 비교인데 그냥 단순 크기 비교인가요?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크기 비교?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크기 비교.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뭐로? 분수로. 뭘 중심에 놓고 뭐가 보고자 하는 거다? 수입의 현재 가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다. 걔가 분자. 그래서 미래 수입을 똑같이 뭐로 할인? 요구 승리로 할인. 그래 놓고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눴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나옵니다. 칠판 보세요.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의 현가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수입의 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요구수익률이 주어져야 된다? 주어져야 됩니다. 아까 순영가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분수로 크기 비교하니까 분모 분자의 크기를 얼마를 기준? 1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 리을입니다.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순영가법이 여러분 왜 예쁜 놈이었어요? 왜 예쁜 놈이죠?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니까. 우리는 순영가법에 의할 때는 순영가는 클수록 좋다. 현재 시점의 순수익은.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제일 클 걸 선택했죠. 그럼 현재 시점에 순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해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였죠. 그게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익성 지수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개념입니다. A 투자가 있고 B 투자가 있어요. 그때 수입의 원가가 있고 지출의 원가가 있네요. 각각 얼마가 되냐면 A 투자는 수입의 원가가 1억이에요. 지출의 원가는 얘가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 그리고 1억 원, 5천만 원 이렇게 됐어. 그리고 B 투자는 얘가 수입의 현재 가치가 4,000원이에요. 만자가 빠진 거 아니냐? 아, 이게 원래 4,000원이에요. 그 다음 지출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순영가를 계산해 보면 순영가는 지금 이 수입의 현재 가치가 구해지기 위해서는 뭐로 얘는 할인한 값이다? 요구수익률로 할인했죠? 뭐를? 미래 수입을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보면 순영가는 빼는 거니까 이게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럼 순영가는 얼마죠? 3,000원이죠. 그럼 순영가법에 의할 때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 판단의 기준인 얼마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순영가가 제일 클 걸 선택한다? 그러니까 A가 채택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3,000원 벌 수 있는 투자 기회와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 중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선택되니까 투자자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했죠. 순영가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를 따져보면 수입의 원가 1억을 나누기 5천으로 나누면 얘는 2조. 1억은 5천만 원의 2배예요. 4,000원은 1,000원의 4배죠.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릴 때는 기준인 얼마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수익성 지수도 높은 게 좋으니까 제일 클 걸 선택하겠네요. 그럼 4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럼 B가 채택되겠네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엄한 투자 결정이 되는 거죠. 무려 얼마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 그 비율만 따져서 3,000원 버는 투자를 선택한 거죠, 지금. 되세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이 수치 자체가 절대 금액을 얘기한다.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의 몇 배인지 비율만을 얘기한다. 비율만을. 그래서 얘만 봤을 때는 절대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내용으로 비교를 내리면 부의 극대화를 추구했나요? 지금 이 두 개의 투자한 중에 부의 극대화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A가 부의 극대화의 추구죠. 순영가법에 의할 때는 A가 반드시 채택되겠지만 수익성 지수법에 의할 때는 B가 채택돼서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건 아니었어요.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합쳐서 두 개를 동시에 하면 5천만 3,000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순영가를. 얘는 합쳐서 수익성 지수가 6만큼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얘는 비율이니까 더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금액이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네요. 그래서 왜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미음. 비율이므로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더하기 안 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똑같죠? 할인된 현재 가치를 고친 현금으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방법이더라. 그때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뭐가 느낌이 받으셔야 되냐면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인가요, 여러분? 똑같죠? 미래 수입이 있을 때 걔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단순 크기 비교하지 않고 빼서 크기 비교한 내용이 순형가법이고 나눠서 크기 비교한 내용이 수익성지수법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달라지면 뭐로 간다? 순형가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 있답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미래 수입을 얘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론 부분의 내용에서 수익률을 여러 개의 수익률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수익률인지 맞춰보세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말 어렵겠네요. 더 어려운 일이다.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럼 걔는 해당 투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네요. 내부 수익률인 거죠. 걔를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근데 투자자가 해당 투자의 시간과 그 투자를 통한 시간과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었죠. 투자자는 그 바깥에 있죠. 투자한 바깥에 외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을 한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거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겠죠. 그럼 지금 내부 수익률법은 이름이 뭐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뭐로 할인한다?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순형가법과 아까 수익성지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1이라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1 투자안이 있어요. 얘 현재 지출액이 있습니다. 얘가 1억이 있어요. 근데 이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뒤에 얘가 1억 1천만 원이 될 것이랍니다. 이 투자는. 이렇게 될 것이래요. 그럼 얘는 미래 수입이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투자안의 수익률은 얼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미래 수입을 그냥 뭐로 나눠버린다? 지출로 나눠버려요. 1억 1천을 1억으로 나누면 1.1. 1년 뒤니까 1.1에 1승 하나마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그래서 얼마였다? 내부 수익률 10%죠? 맞나요? 이 투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지금 10%잖아요. 10%. 맞죠? 그러면 지금 1억 1천만 원은 현재 금액 1억에 얼마를 곱해서 얼마를? 지금 1억에 1.1의 1승을 곱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 1억 1천이. 그렇죠? 미래 수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미래 수입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때 이 금액을 만약에 1.1로 나눠버리면 얼마로 나눠버리면 1.1의 1승으로 나눠버리면 현재 금액에 이자 10% 붙었다가 10% 이자 붙었다가 10% 이자 까면 원래 금액 나오나요? 맞죠? 그럼 그때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는 같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이때 미래 수입을 지금 이 논리예요.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데 이때 할인하고 봤더니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와 같아졌다는 얘기는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로 똑같이 깠으니까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이쪽을 잠깐만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현재 금액이 있어요.
현재 금액 1억이 있어요. 이때 이 1억에 10% 이자가 붙어서 미래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미래 수입이 됐어요. 미래 수입이 됐어요. 그때 5%만 까면 10% 붙었다가 5%만 까면 아직도 수입의 현재 가치는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원래 금액이 있어요. 원래 지출의 현재 가치가 있어요. 이 해당 투자에서 10% 이자가 붙었대요. 근데 10% 이자가 붙은 금액을 15%를 까버리면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겠죠.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 금액이 있는데 10% 이자가 붙었다가 10% 이자만큼 까면 미래 수입을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이자 붙은 금액대로 똑같이 까버리면 나오는 수입의 현재 가치는 원래 집어는 지출의 현재 가치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봤더니 그때 나온 금액이 수입의 현가가 원래 들어간 지출의 현가와 똑같아지면 내부에 존재하는 할인율로 할인한 거구나. 그 얘기예요. 이게 내부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할인율인가요? 할증률인가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할인인 거죠. 그럼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아지면 빼면 0과 같겠네요? 이거 1과 같다라고 함정 파는 거죠.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된다. 그럼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으면 나눈 건 1이겠네요?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 파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제가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수는 빼는 거니까 0 기준, 지수는 나누는 거니까 1 기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는 분들도 가끔 있냐면 0순위 1수 찍는다 뭐 이렇게도 기억하던데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순현가법은 빼는 거니까 0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니까 1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디귿 이제 내부 수익률이 구해지면 내부 수익률이 자 이렇게 볼까요? 제가 기초인문반에서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으로 기억하시고 나중에 꼭 질문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답니다. 그때 이 투자안의 각각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었죠, 여러분? 그럼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주어져도 내부 수익률은 구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도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부 수익률이 얘가 얼마냐면 20%래요. 20%래요. 그러면 A 투자를 자 이제 B 투자 없다고 봤을 때 A 투자는 선택한다, 채택한다, 기각한다,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투자한 A의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20%라고 얘기했을 때 투자를 하는 건, 실제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투자자가 하는 거죠. 아직 투자자가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해당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이 해당 투자에서 자신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때 요구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얘가 18%라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A 투자에서 얼마인데 18%인데 A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 A 투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20%니까 기대되는 게 더 크니까 투자를 한다? 얘는 투자 채택이겠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 없지만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지만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선 판단의 기준으로 뭐가 필요하다?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순현가법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얼마였죠? 0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순현가를 구해서 0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작으면 현재 시점에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1을 기준으로 수익성 지수를 구한 다음에 1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순위가 제일 클 걸 선택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수익성 지수법에 의할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였죠. 지금 그 얘기였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할 때 지금 단일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계산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판단 기준인 요구 수익률과 비교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채택했어요. 근데 이제 비투자안이 있답니다. 비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면 얘가 10%예요. 그때 비투자는 채택하나요? 기각하나요? 판단할 수 없나요? 그렇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았어요. 세 번째 판단할 수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요구 수익률이 없으니까. 근데 요구 수익률이 5%로 주어져 있대요. 5%로 투자자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해당 투자에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합쳐서 최소한대로 요구하는 게 얼만데 비투자에서 5%를 투자자는 요구하는데 주관적으로 얘가 얼마를 준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라면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10%라면 투자를 하겠네요. 이게 채택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얘들은 비율인가요? 비율이 아닌가요? 비율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액대가 추구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그런데 자, 이제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복수의 투자안 중에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 결정을 내려볼 거예요. 지금 유식하게 표현했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판단 기준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이 두 개가 있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얘는 2%, 얘는 5%니까 얘를 선택할까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판단의 기준으로만 제시되고 이 기준을 넘어간 애들 중에서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A가 선택되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부 수익률도 비율인가요? 금액인가요? 비율이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A 투자와 B 투자를 동시에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은 3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판단 기준이 요구 수익률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 다음 리을 반드시 부액대를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익이 제일 클 게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으면. 그 다음 미음 재투자 시에 이때 해당 투자의 원래 투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재투자안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원래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안의 미래 수입을 할인하는 건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단점이에요. 그 다음 비율이므로 가치가산의 원리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지출의 횟수가 2 이상이 되면 내부 수익률이 2 이상이 나와요. 그럼 2개 이상으로 존재하면 어떤 걸 잡아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돼요. 또 하나 2년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고판 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허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률이 허수라는 개념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 존재하거나 개념상 빵개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가 나와야 비교할 텐데 2 이상이 나오거나 안 나오면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장점, 단점,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하나만 나와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이 가능하더라.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법만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내부 수익률법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대답하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럼 나머지 둘 빼서 비교한 건 무슨 법? 순현가법. 나눠서 비교한 건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은 뭐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비교는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나요? 다 고려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년간 보유 예정이라면
3년 뒤까지의 모든 세후 현금 수지, 양도시의 세후 지분 복귀까지 다 예측해서 걔들을 현재 가치로 고쳐서 비교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기억, 모두 할인함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죠. 니은,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하나를 놓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결과가 같게 나와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큰 투자는 빼면 당연히 0보다 크죠. 나누면 당연히 1보다 커요. 그럼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출 금액이 있어요. 원래 금액이죠. 원래 금액. 지출의 현가죠. 이 금액에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가 붙어서 미래 수입이 된 거예요. 원리금이 된 거죠. 그때 10%가 붙었던 거예요. 10%가. 내부 수익률 10%. 그런데 이 미래 수입을 할인할 때 할인율을 5%만 쓰면 5%만 할인하면 원래 금액에서 10% 이자 붙었다가 5%만 까고 남은 금액은 원래 금액보다 크겠죠.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금액에서 이자가 붙어서 미래 수입됐다가 그 붙은 이자보다 더 많이 까버리면 나오는 수입의 현가는 지출의 현가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투자가 안 하게 돼요. 그럼 원래 금액이 있는데 이자가 붙었다가 까봤더니 나온 금액이 지출의 현재 가치와 똑같아지면 붙은 이자, 이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로 똑같이 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부 수익률의 정의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크다는 얘기는 덜 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서 투자 채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 가치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요구 수익률분의 예상 수익이었죠. 그럼 예상 수익,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잖아요. 결국 얘가 수입의 현재 가치죠. 또 다른 표현이. 그럼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지출하고 사는 금액이니까 지출의 현재 가치겠죠. 그래서 뭘 느끼시면 되냐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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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얘들 다 똑같은 건지 보세요. 얘 다 똑같나요?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을 한 것 같지만 다 똑같죠?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수입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데 투자의 정의상 지출은 현재 금액, 수입은 미래 금액이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되더라. 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크기 비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때 뭐로 할인해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크기 비교한 거죠. 그때 나온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단순 크기 비교, 빼서 크기 비교, 나눠서 크기 비교, 수입의 현가의 또 다른 표현 투자 가치, 지출의 현가의 또 다른 표현 시장 가치. 그 얘기죠. 똑같죠. 그리고 수익률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투자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내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이 투자를 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얘기한다?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더라. 그럼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간다. 예쁜 놈이 뭐였다? 예쁜 놈. 대답하셔야죠. 뭐다? 순현가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순현가법에 따르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음, 계산 시에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방법.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현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필요했죠.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 구하려면 수입의 현가 알아야 됩니다. 얘들 이란성 쌍둥이였죠. 고로 요구 수익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사전적으로 내부 수익률 계산 전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죠. 그네요. 그 대신 할인율, 또 할인율을 달리 쓰는 방법도 무슨 법만?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에 암기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MM으로 실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할인 받고 싶죠, 여러분. 할인 받으면 10% 할인 받은 금액보다 20% 할인 받으면 금액은 작아지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에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는 거고 다 뭐가 사용된다? 요구수익률이 사용되는 거죠.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계산할 때 사용되고 내부수익률법은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 결정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요구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투자안을 놓고도 투자를 채택, 기각 여부, 채택하고 기각하는 여부가 할까 말까가 투자자별로 실제로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설명을 드려봤냐면 102페이지 중간 어림셈법 바로 위에 내용까지 설명드려봤네요.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있는 비율분석법, 어림셈법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예, 10분 쉬고 들어갑니다.